한중 영화 산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그 학술의 세션 1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분은 경성대학교의 강내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의 중국 신진 청년 감독의 어떤 경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리루유진이라는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영화를 만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중국 청년 감독의 어떤 초상, 시장화 시대의 반시장적 예술영화 리루유진 감독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발제문을 보면서 짧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5분간은 앞에 한 5분간은 청년 감독의 근황과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나머지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는 리루유진이라는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감독들의 영화 미학, 또 사회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영화적인 어떤 전망,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중국 청년 감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좀 개인적인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한국 영화에 새로운 감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영린에 대한 영린 감독이라든지 뭐 이런 최근에 유행하는 감독들을 보면은 낯설거나 젊은 감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최근 2~3년간 중국 박스 오피스를 보니까 여태까지 중국 영화를 주저해 왔다고 알려져 있는 이른바 중국에서는 이걸 삼국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펑샤오깡이나 그다음에 짱이모 혹은 천 카이커와 같은 이 세 사람의 국민 감독 외에 뭐 화피 일을 만든 우월선이라든지 혹은 뭐 이게 무인구를 만든 닝하오라든지 또 최근에 타이지용 시리즈를 만든 쉬정이라든지 이런 낯설고 좀 젊은 감독들이 대거 이제 중국 영화계 박스 오피스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중국 영화, 독립영화뿐만이 아니고 주류 시장인 영화 시장 내에서 어떤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이 청년 감독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들이 기존에 있는 감독들과 약간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이런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흔히 세대론으로 감독론을 접근할 때 이른바 5세대, 6세대론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대론으로 영화사를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일단 감독론이라는 입장을 놓고 볼 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6세대 이후의 어떤 뉴웨이브인지 아니면은 이른바 7세대 혹은 6세대 이후로 변화하는 세대교체의 문화적 정우인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참작하게 됐고요.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5세대, 6세대에 비해서 이분들은 공통된 학교 출신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베이징 영화학원 출신들도 있지만은 지금 떠오르고 있는 많은 감독들은 예를 들면 디아오난이나 혹은 짱멍 이런 감독들은 중앙희국학원 출신이고요. 그 다음 닝하오나 다양한 감독 시골에서 올라왔거나 혹은 북경 사범대학이라든지 전매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공부를 했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교육기관의 배경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도 일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은 33일을 만든 퉁하타오 같은 나이가 아마 40대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제가 오늘 분석하고자 하는 이 영화는 감독은 이제 83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통된 교육 배경도 없고 또 학교도 다르고 또 영화 미학적으로도 볼 때도 중국 영화를 형성하고 있는 다원화 있죠.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딱 표현으로 하는 대작 영화가 있고 주선율 영화가 있고 중소상업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술 영화가 있다면은 이 다원화되어 있는 중국 영화 시장을 넘나들거나 혹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된 어떤 영화 미학이나 사조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청년 감독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마침 운이 좋게 제가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감독들 한 10명을 좀 만나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을 이 글에 담았습니다.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짧게 말씀드리면 6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청년 감독들의 경향을 이렇게 뭐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눈다는 것도 좀 어처구니 없는 거지만 크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상업영화 지향적인 감독들, 청년 감독들이 있는 것 같고요. 혹은 어떤 감독들은 독립영화를 계속 견지하는 감독들이 있는 것 같고요. 혹은 어느 감독은 한지혜 감독이나 혹은 그 양진 감독처럼 뭐랄까요, 그 지하자크 감독 조감독 출신이죠, 이 한지혜 감독은. 근데 이 감독처럼 뭔가 이 독립영화로 시작했다가 지금 상업영화에 가까운 영화들을 좀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어떤 경계선상을 왔다 갔다 하는 감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처럼 제가 이 세 가지를 분류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1월달에 있었던 우리 영화 포럼에 있는 부산 영상위원회 발표에서는 제가 상업지향적인 감독을 대표한 닝하오 감독을 제가 가지고 청년 감독을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제가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대표하는 청년 감독으로서 리류진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 청년 감독을 중에서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견지하고 있는 감독을 대표하고 있는 청년 감독으로서 리류진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루이진 감독은 1983년생이고요. 그 깡수성에 있는 까오타이 출신인데,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리루이진의 그 영화 역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작품 특징,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청년 감독의 중국 영화와 중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루이진 감독은 자기가 13살 때 전기가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고향에. 그러니까 영화를 본 것도 그 기름으로 돌아가는 발전기를 가지고 영화를 봤답니다. 그러니까 이동 상영 영화죠, 그죠? 아무래도 아마 깐수성 내의 어떤 아주 현급의 농촌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감독이 그 학교를 이제 18살 때 진학을 했는데 광전 총국 간부학원이라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다소 생소한데요. 이 학원을 제가 알아보니까 2000년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아마 이 글에 나와 있지만은 아마 강전 총국이 주관하고 있는 4개 대학 중에 1개 대학이고요. 지금은 샨시 강포 간부학원을 이름 바꿨더라고요. 그 학교 출신이고 그 학교 다닐 때 영화를 많이 이제 보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그 잘 알려진 감독들이 걷는 길과 좀 다른 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좋아했던 영화는 그 감독들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들을 물어보니까 뭐 역시나 미켈란젤로 안토니온이나 이탈리아 감독이죠. 혹은 비트로 데시카, 혹은 뭐 타이완의 호샤오시엔이라든지 뭐 지하장크 이런 사실주의 품격의 영화들을 굉장히 숭배해 왔더라고요. 이런 경향들은 이 감독 개인의 특징이 아니고 이 연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좀 인식이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제가 리루이진의 그 영화 역정에 조금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리루이진 감독의 영화를 아마 생소하거나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중국 사이트 내에 들어가면 뭐 요쿠나 이렇게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번역된 자막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영화관 자료원이나 그런 데 가면 볼 수 있을 것인데 제가 굉장히 권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중국의 영화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품격을 가진 영화이기 때문에 권하고 싶고요. 제가 15페이지에 말했던 그 특징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 감독 기존의 6세대와 혹은 그 지하장크 부류의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 샤오샤이나 지하장크 부류 6세대와 뭐가 다르냐면은 뭐 일단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로컬의 관점에서 중국 전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영화를 찍은 장소는 자기 고향입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할아버지는 자기 할머니 남동생이 자기 작은 할아버지죠. 작은 외할아버지고 다 자기 형이 프로듀서를 하거나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촬영을 맡은 감독이 자기 동료 독립영화 감독이었던 양진이고 시나리오를 펑타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북경전형학원에 우리 장세민 교수가 여기 두 번째 영화를 이렇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장세민 교수님하고도 우리가 부산국제 남편영화에서 그저께 많이 만났었는데요. 이와 같이 이 영화 내에서 그 이른바 독립영화를 지향하고 있는 감독들이 응축되어 있고 모여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또 특징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영화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특징을 말하면 어쨌든 그 중국이라는 사회를
어떤 허구적 이상체 중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농촌이라는 고향, 뭐 그리움 이런 식으로 묘사하기 쉬운데 거꾸로 농촌이라는 어떤 실상을 가지고 중국이라는 공동체를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면은 지역대 중앙, 그 다음에 어떤 관료제대 어떤 농촌 전통문화 이렇게 몇 개의 대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영화 속에서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그게 특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기존의 6세대와 가장 차이점은 뭐냐 물어보신다면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주관적인 정서적인 어떤 사실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의 그 6세대까지 그 감독들이 이어왔던 주로 전통적인 독립영화의 품격은 사실주의를 기반으로 한 비판적 현실주의가 주류였다면 지금 이 감독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뭐랄까요 매직 리얼리즘 같은 게 있죠. 모완적 사실주의 장면을 넣기도 하고 혹은 감독이 생각하는 정서적 효과를 좀 넣기 위해서 클로즈업을 기술을 많이 쓴다든지 이런 기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있는데 리류진 감독을 포함한 청대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대중들과 가까이 하고 싶다는 것이 또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인터뷰를 하니까 왜 어떤 감독은 하우지에 같은 한지에 같은 감독은 그 헬로 수술제 같은 어떤 영화를 사실주의 영화를 만들다가 이번에 차마포랑 파워라는 그 만주를 배경으로 하는 코미디 역사극을 만들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뭐 많은 고민이 있지만 자기는 짧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진정성을 느꼈는데 뭐 오락성이나 사업성보다는 대중들과 좀 더 친밀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예를 들었던 영화인들이 누구냐면 박찬호, 봉준호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류 장르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주로 상업 영화를 지향하더라도 자기의 개성과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놓치지 않는 그러한 영화들을 조금 지향하고 있고 선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독립예술영화를 대표한다는 리류진 감독조차도 그 상업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인식이 굉장히 유연하고 물론 본인은 그 약간 견지약 좀 이렇게 자기 어떤 확고한 원칙이 있었지만 다른 감독들 이야기할 때도 그랬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은 제가 인상적이었던 대화가 요거였는데 이제는 나이로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시대가 아니다. 완마 차이딸이나 이런 분들이 뭐 고유한 모니스, 징징더 모니스 만든 이 사람인데 이런 친구들 되게 존경한대요. 지하장크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나이 연령을 가지고 뭐 이렇게 청년 감독이다 아니다를 구분하지 말고 동시대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영화의 정신을 봐달라고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청년 감독을 제가 쭉 보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크게 다가왔던 것이 누가 청년 영화 정신을 가지고 현실과 예약을 개척해 나가느냐 그 문제라는 어떤 새롭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어떤 새로운 어떤 도전하는 그런 영화들을 청년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그 중에 아마 리류진 영화가 그런 영화를 대표하는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리류진을 중심으로 해서 포스트 6세대라는 개념으로 최근에 중국 영화를 잘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분은 동아대 곽수경 교수님이십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곽수경입니다. 저는 이 논문 지금 미완의 상태라고 하셨고 그리고 발표도 사전에 저한테 이제 좀 크게 하겠다. 요거 지금 발표문하고는 달리하겠다 그러셔가지고 저도 큰 문제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비교적 충실하게 발표문에 충실하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논문 읽으면서 크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최근 한 2, 3년 정도인 것 같아요. 2012년, 13년 뭐 요 사이에 이제 눈에 띄게 청년 감독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2, 3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중국 영화 시장의 새로운 움직임, 즉 이제 아까 거론하셨던 그런 거장 감독
감독으로 명명되는 몇몇 배운 감독들이 이제 중국 영화 시장을 좌우하다가 지금 이제 다양한 그 청년 감독들이 부상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려면 뭐 한두 사람 혹은 뭐 한두 작품 이걸로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 세력권과 뭐 역량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그렇게 하나의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상으로 볼 만큼의 뭐 영화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박스오피스 순위라든지 이런 수치가 있으신지,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난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건지, 만약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좀 객관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일 수 있기는 한데, 이제 이 다양한 청년 감독들이 뭐 스님은 시장화, 예술화, 그리고 이제 그 경계에 서 있는 이걸로 이제 구분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누구나,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에 이제 일부 거장 감독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영화 시장들이 막 움직이고 좌우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건전한 건강한 어떤 영화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영화 문화의 정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저예산 영화라든지 중소형 영화들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발전하면서 블록버스터 영화들, 대형 영화들도 이렇게 공존을 해야지만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스님 판단하실 때 이제 지속될 것이다라고 되는지, 그러니까 향후 중국 영화 시장의 어떤 전망 뭐 이런 것들 뭐 같은 맥락일 수 일본하고 같은 맥락일 수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도 좀 듣고 싶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최근에 이렇게 다양한 감독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제 과거는 중국 사회가 굉장히 단일했었고 사회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치관 자체도 단일했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특징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의 중국 사회는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 감독이라든지 그들이 만들어내는 영화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해지는 것은 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관객들도 기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DVD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이라든지 등등등등을 통해서 다양한 나라들이 다양한 영화들 뭐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그런 기호도 다양해졌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상호 수용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자본도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또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이런 영화들이 시장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보여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긴 한데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이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다만 제가 조금 이제 영화를 안 본 상태에서 의문 드는 이제 어떤 의문 아니면 염려 뭐 이런 게 뭐였냐면, 이 지금 여기서 쌤이 거론하신 그 청년 감독들의 영화들이 대부분이 이제 뭐 상업 영화를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뭐 코믹이라든지 장르가, 아니면 뭐 스릴러라든지 아니면 느와르식 범죄 영화라든지 이런 식의, 아니면 이제 작가 자체가, 그러니까 감독 자체가 뭐 인터넷 소설을 쓰다가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가볍고 감각적인 그런 그 영화 세계를 추구하지 않을까라는, 제가 이건 작품을 안 봤기 때문에 지금 드린 질문인데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전에 지금 뭐 장인모라든지 청칼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중국 정부로부터 이제 뭐 눈에 띄게 혹은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 영화 시장을 점령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젊은 영화 감독들이 이런 탈정치화된 경향들을 보이면서 감각적이고 뭐 쾌락적인 그런 그 영화들, 오락 영화들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그 영화 시장에 부상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뭐 그것도 괜찮다, 뭐 기존에 뭐 성칼거나 장인모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뭐 영웅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를 내놓으면서 국가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것도 뭐 괜찮지만, 뭐 지금의 이 청년 감독들처럼
탈정치화된 영화들을 내놓으면서 그 관객들, 인민들의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희석화시키는 것도 괜찮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또 향후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이럴 수는 없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중국 영화가 다양해진다라는 외피적으로 봤을 때 다양해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속사정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작품은 지금 류리진을 다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작품 제가 보지도 못했지만 굉장히 매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작품을 일단 놔두고 전반적인 이런 중국 영화의 새로운 흐름에 주목을 하면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입각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굉장히 빠르게 했는데 네, 한 2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발표에 비해서 토론자께서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요. 사실상 그 1번, 3번, 4번은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게 산업하고 그 빠링오, 지우링오 세대의 관객이죠. 그 다음에 장르가 결합된 현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산업적인 현상이라면은 중국 영화가 270억人民币 이렇게 팽창 27% 정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성장세 외에 그 민영 영화사가 이제 작년 그 인홍 교수 칭화대 인홍 교수 총계에 따르면은 70%가 민영 영화사가 이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윤축을 하는 회사들이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회사가 많아졌다는 것은 선후 관계를 서로 맞물려 있는 건데 그 관객들 구성이 20대, 30대가 한 88% 정도더라고요. 중국 관객이, 대륙 관객이. 그러면은 그 20, 30대 관객이라고 해봐야 우리말로 하면 빠링호나 지우링호인데 이 세대들의 취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주류 관객의 취향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 영화에서 상업 영화를 지향하면서 장르의 다양화를 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프와 같은 SF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중과 같은 약간 본토 코미디도 나오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이러한 산업적인 변화와 관객의 변화와 그 다음에 장르 영화의 다변화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이러한 현상 중에서 박스오피스에 나타났은 틈이 재밌는 것이 전통적인 감독들이 주도하는 블록버스터 대작 위주가 아니고 뭐랄까 좀 더 이름이 없어요. 실현 33일의 이거 텅하타오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그 유명한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영화로 뜬다라든지 혹은 그 타이중과 같은 그 감독들이라든지 링하오 같은 감독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스타급은 아니었는데 그 코미디나 혹은 그 로맨틱 이런 분야의 장르를 가지고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잘 적응했던 상업적 경향이 하나의 상업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청년 감독이라고 하면은 상업적인 영화 시장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이야기했던 그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청년 영화의 어떤 등장들이 뭐랄까 약간 집단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신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의미 있는 좀 색채를 가진 감독들이 두드러지게 2000년대 이후에 좀 이렇게 비슷한 품으로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포스트 6세대라 중국에서는 신생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제가 그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이유가 굉장히 이렇게 딱 처위가 굉장히 아류가 높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도 다양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1번, 3번에 대한 답은 된 것 같고요. 그 전망은 뭐 이런 겁니다. 저는 양극화될 거라고 봅니다. 시장 중심의 그 영화와 독립예술 영화 중심이 양극화되어 있지만은 한국보다 훨씬 더 좀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그 박스 오피스에서 나오는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들이 더 양극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망은 거기에 대해 가름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치 이데올로기와 그 영화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 영화가 무조건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 것이 네 번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인데 영화가 정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영화가 좀 잘못되어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난 청년 감독들은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이 GRM 코드 지금 대작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상업적 대중들과 만나는 접점도 늘리고 싶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관이나 중국에 대한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그 견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이런 포스트 6세대의 그 창작 경향들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좀 유익 있게 한번 기대도 해볼 만한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분은요, 동국대 김양수 교수님이시고요. 혼종화된 서사 허우샤오시엔의 카페 리메르라는 영화를 중심으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중문학과의 김양수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허우샤오시엔 대만의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카페 리미에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혼종화된 서사가 아니라 혼종과 장소의 서사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 테마를 고르게 되었던 것은 저는 요즘에 타이완 문학이나 타이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감독 중에 한 사람이 호우샤오시엔입니다. 그래서 호우샤오시엔의 영화들은 뭐 비정성시 등등의 이런 역사물이 유명합니다만은 카페 리메를 처음 보았을 때의 느낌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밋밋한 영화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한번 저로서는 어떤 글쓰기의 도전이라고 해볼까, 뭐 이런 밋밋한 영화는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서 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혼종과 장소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조금씩 여기 지금 발표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카페 리메르는 일본 감독 오지 야스지로의 탄생 100주년에 맞춰서 만들어졌던 헌정 영화인 것이고요. 그리고 뭐 두 영화 사이의 비교라든가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글쎄 혹시 여러분들이 또 안 보신 분들이 계실까 하는 생각에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내용적으로 보자면 타이완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전부 이제 배경은 일본으로 되어 있고 일본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인공은 요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도쿄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자신이 임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코는 자신의 남자친구는 타이완 남자로 되어 있는데 그 남자는 영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메라고 하는 고서점을 경영하는 친구와 마음을 털어놓고 그렇게 마음을 의지하면서 지내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작가입니다. 작가로서 장원예라고 하는 타이완 출신으로 일본에 와서 활동했었던 식민지 시대 음악가에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제일 중심되는 내용은 요코의 임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여기 타이완인과 일본인 사이에 이런 혼혈의 관계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일단은 좀 관심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23페이지 내용입니다만은 카페 리메르 속의 일본인과 타이완인의 혼혈은 식민주의적 텍스트의 구성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타이완인이 남성, 일본인이 여성으로 되어 있고 그들 사이에 어떤 강제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의미도 전혀 강조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남성, 여성이 평등하고 일본과 타이완의 역사적인 관계들도 인물 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모도 딸의 처신을 훈계하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코와 하지메의 관계도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만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속의 인간관계, 영화 속의 인간관계는 전부 양가적이고 혼성적인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우샤오시엔 영화 속의 혼종성이라는 코드 부분에서는 이제 혼종성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을 너무나 유명한 호미바바의 이야기도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다만 호미바바의 여러 가지 이런 혼종성 개념들은 이 영화를 분석하는 데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호미바바의 혼종성의 이야기도 결국은 혼종이라고 하는 것을 식민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칸클리니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정의를 조금 인용을 해서 이해를 적어놨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는 호샤오시엔 영화 속의 혼종성에 대한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정성 씨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콴메이와 시즈코라는 이 친구 사이의 우정의 관계 이런 것들이 떠올려졌고요. 그래서 이 카페 리뮤엘이 이전에 호샤오시엔 영화에도 대체로 혼종성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년왕사의 경우에도 이제 혼종성이 이미 하나의 전제로 거의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년왕사의 시작되는 부분에서 그것이 까오슝 현정부 숙사라고 이렇게 쓰여지게 되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이 아버지가 사택으로 배당받으면서 어린 시절의 주인공이 거기서 이제 다다미 방에서 대만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그 주택 자체가 이미 배경이 혼종적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카페 리메르 관련해서 보자면 이제 여기서 이 혼혈에 대해서 주인공 요코는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메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꿈꾸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꿈 이야기를 들었더니 하지메라는 사람이 이제 고소정을 하고 있으니까 고블린이라는 유럽 요정의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화책을 구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전화했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어쨌든 계속 불안감 같은 것, 아기가 바뀌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자신의 그런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는 장소라고 하는 개념을 적어봤는데요. 그래서 장소라고 하는 것은 뭐 장소와 공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애착을 갖게 된 공간.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규결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집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그 결부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애착과 뿌리내림의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영화에서 보자면은 여기 지금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요코의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다카사키의 고향집은 요코에게 있어서 최초의 세계이자 정체성을 형성했던 근본적인 장소였지만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서 그 다카사키의 고향집에 대해서는 장소감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것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소감을 잃어간 사람이 자기 장소감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이런 쪽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이제 그 강문야라고 하는 장원이라는 사람의 행적을 찾는 이런 것과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해가는 것이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28페이지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집필 대상이 되는 장원예라고 하는 사람인데 장원예는 타이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 이름을 들어봤는데 일본에서 타이완 출신으로 일본에서 활동을 했었고 나중에 중국 대륙으로 가서도 활동을 했던 이런 아주 아이덴티티적으로는 좀 복잡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장원예가 즐겨 찾아서 갔다고 하는 재즈 카페 다트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를 물어물어 찾아가는 장면이 이제 영화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장소감을 여기서 이제 자신의 혼종적인 이런 장소를 찾아가는 이런 행위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4장의 마지막에서 모린 메시라고 하는 사람의 글로벌 시대의 장소감이라고 되어 있는 인용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장소는 일종의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소는 경계를 가진 영역으로 이것을 사고하는 대신 사회적인 관계와 이해의 네트워크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된 순간으로 상상할 수 있다. 그런 관계, 경험, 이해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거리든 지역이든 대륙이든 장소 그 자체로 정의하게 되는 순간의 스케일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의 토대하에 형성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말하자면 국가와 민족의 이제 이런 범위를 넘는 이제 이런
큰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여기서 영화를 보면서 이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호우샤오신 영화의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정성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가족이 계속 나오고 있죠. 비정성시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가족 식사하는 장면을 롱테이크로 아주 길게 잡고 있는데 역시 가족을 주제로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징용에 끌려나가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정신이상자가 되고 하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년왕자도 역시 가족들의 정착기를 그렸다고 생각되고 연연풍지도 역시 가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인 가족, 모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이렇게 형성된 핵가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에 와서는 가족이 파괴되어 있는 이제 그러면서 개인화되어가는 이런 관계 그리고 파괴된 가족이 파괴된 세상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영화 속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원이를 찾아다니는 이런 행위 이런 것이 스스로 혼종 공간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장소감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아울러 미혼모로서의 운명을 홀로 감당하려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주체로 일어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욕보의 행위는 근대 이후에 줄곧 외세의 지배를 받아온 타이완인들의 혼종적인 정체성 수립과 문맥이 서로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좀 바쁜 관계로 너무 총망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그리고 글에 대한 귀중한 코멘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 애초에 처음에 적었던 것은 글쎄요 좀 이게 결론 부분이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좀 분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내렸던 것들이 그래서 특히 이제 기차와 관련된 것들은 무슨 이야기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영화마다 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거는 조금 논리적인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글로벌한 시대의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도쿄 이야기는 시골 도쿄 그러니까 일본의 50년대 일본에서 시골과 도쿄 사이의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글로벌 시대에서는 타이완과 그것이 이제 도쿄로 되어 있는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보자면 이제 그 도쿄 이야기와 잘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기차 관련을 해서 이야기를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글쎄 이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호우샤오신 영화를 볼 때도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영화를 보면서는 이것은 전철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전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대도시에 다 있는 이런 것들이고 더 말하자면 국적이 필요 없는 뭐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좀 네이셔널한 이런 상징이라고 한다면 이 분명히 53년도에 그 도쿄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네이셔널한 이런 그 모양들이 많이 나오죠.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그림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이제 그런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혼종적인 형태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인데요. 아무튼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혼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대체로 호미바바를 많이 떠올립니다만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칸클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혼종성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혼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존의 이질적인 질적으로 서로 다르게 독립적으로 존재해왔던 것들이 뭔가의 필요에 의해서 새롭게 결합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결국 혼종인 것이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글로벌 시대의 이런 혼종성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영화적으로도 아까 지금 여러 가지를 결합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혼종적인 영화 자체가 혼종성을 기인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
혼종성은 정체성을 상대화하고 약화시킨다고 하는 이런 것이죠. 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家好，我是从香港来的，没有参加过韩国电影节的这样的电影论坛，所以最初林教授邀请我的时候，我以为是一个电影节那个节目，所以以为是可能有一批人，有一些可能业界的 industry 的人来，所以我在想，可能我就没有做一个正规的学术的论文，就是想只是这个机会介绍一下香港电影界的一些进来的一些看法。我自己本身的研究就是50、60年代的香港电影工业，两个主要的片场跟东南亚、新加坡、马来西亚整个这样的那个香港跟新马的那个，但是我自己本身也有关注现在香港的电影业的发展，还有我自己也写电影剧本，所以现在今天只是一个分享，只是分享一下最近觉得香港电影业的一些看法而已，就是大家可以互相之后有机会可以互相讨论。不知道大家其实有没有留意香港电影？我在韩国跟一些这边的朋友见面的时候，可能是学者，他们都是会看香港电影，但是都是80年代、90年代的香港电影。所以我来了这边之后，제가 통역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분이 홍콩에서 왔습니다. 이런 영화제가 처음이라서 처음에는 단순한 공약 같은 거인 줄 알았는데요. 많이 준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가 이분이 홍콩이나 그리고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영화 산업이 어떻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개요만 대충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준비하지 못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就是大家可能比较认识。 네, 자, 지금 통역이 필요하시나요? 필요하신 분 한번 좀 다들 중국어 필요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진행하시죠. 都是认识比较熟悉的，都是80年代、90年代的香港电影。最近这10几年可能比较少华语电影来到韩国这边上映。只是如果大家有印象的话，就是2002年的《英雄》，知道这部电影吗 ？Hero 张摩天导演的 Hero， 只是背后都是香港的一个很有名的一个 producer 去推动的。他其实叫姜志强，是安乐电影公司的姜志强，其实他也是卧虎藏龙，不知道大家知道这部电影背后的推手。所以从2002年开始，香港差不多正式就进入一个大片制作的一个年代。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홍콩 영화가 80년대, 90년대 되게 유행이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 작품이도 많지 않고 영화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에姜志强이 히어로 여러분 대부분姜志强이 히어로 영화가 아시죠? 네,姜志强 히어로 영웅 그리고卧虎藏龙이 영화도 이姜志强이 분들이
그 뒤에서 뭐 투자나 많이 많이 투자를 해서 뒤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英雄那个时候在内地票房，在中国大陆票房是2.5亿人民币。这个其实2.5亿人民币在当年已经占了中国全年的票房的1半。从这次开始哈，我想讲就是香港电影人其实一直在寻求一个比较大的基金去拍电影。因为现在电影的成本越来越高，其中一个很大的部分就是演员是非常贵。如果你请一些有名的演员，就是1个2个都已经可能花上几千万或者是1亿这样贵一个基金，所以需要一个非常庞大的市场去收回成本。 그때는 영웅가 박스 오피스가 유행화로 하면은 한 2.5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때는 지금 보면은 숫자가 크지 않지만 그때의 50% 이상의 수입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인들이 항상 큰 영화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큰 영화 하면은 비용이 더 많습니다. 비용이 살펴보면은 거의 배우의 톱스타, 영화 톱스타의 비용이 되게 큰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배우 한 2명 있어도 불구하고 유행화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넘었습니다. 배우의 비용입니다. 所以很重要，在2003年，香港跟中国签订了一个叫 CEPA，中文是内地与香港更紧密经贸关系协议，就是太长了，所以我们一般都是用 CEPA 来代替。这个 CEPA 很重要，为什么？就是这个 CEPA 的 agreement 给香港导演如果有一个合拍或者是香港跟内地的电影合拍的项目来讲的话，在中国内地来讲，就不把香港的项目当成是外来的电影，完全当成是中国电影来看，所以那个 quota 是可以放送的，而且就是那些电影人在中国电影里面放电影的时候所收回的钱也比以前多，所以这个协议非常重要。基本上签订了之后，就是2004年，基本上就是香港电影的分水岭。从2004年底，大陆的票房，他们就争夺到全国来讲有15亿人民币，但是每一年他们都在上升，直到2012年，大陆的票房全年的票房已经争夺超过170亿。如果你对比香港自己的全年票房来讲，就是近几年香港的票房都是维持13亿到15亿左右，而香港只有40多间电影院。如果你看整个中国大陆市场，2011年底全国的电影院已经有2800多家，而那个银幕的数字是9000多块。但是2年之后，2013年的那个数字是惊人的，是一个 double， 是2年前的 double。戏院已经有4582间，然后银幕数字是18100多，所以基本上是差不多是2011年的 double。 네, 2003년에 홍콩과 중국 내륙이 이런 시파라는 협정서를 제약하였습니다. 그거 때문에 한국 영화가 수입 영화 아니라 국내 영화로
중국 대륙이 그 한국 영화가 국내 영화로 부여 죄송합니다. 한국 국내 영화로 국산 영화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화 제작 비용이 더 많이 줄이고 이윤도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는 홍콩 영화의 되게 큰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관 수가 보면은 홍콩의 영화관이 한 40개 정도만 있습니다. 근데 2012년이 그 기준에는 그 중부 내륙이 영화관이 한 2,800개 넘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 이 숫자가 한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한 4,5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 내륙 시장이 잠재력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所以如果单靠数据来讲，就是现在香港的本土的市场已经越来越小，对于以前来讲，因为我们如果说我自己研究是50、60年代香港电影的话，是香港的市场是整个东南亚的华人的社区，所以那个市场是非常大。但是现在香港如果只是看本土的自己的市场的话，只是中国的可能那总票房来讲，只是中国大陆的1/10。这样的话就是我们看到就是现在很多的香港导演为什么都需要北上去北京去中国大陆找资金合拍？基本上现在已经近几年大概50-60% 的香港电影都是合拍片，因为需要一个庞大的市场的关系。 네, 예전이 한국 영화가 대부분 동남아시아 그 화인 시장이 포함해 왔지만 지금 주로 내륙 시장이 하고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내륙 시장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那么其实香港也是有一些导演还是比较坚持纯本地的一些电影制作，但是现在好像已经变成了一个叫小众电影。如果只是讲香港本土的故事，有一些导演，譬如说好像过去10年尔冬升修以套、庞浩翔等等这些人其实他们还是比较坚持，不知道大家有没有听过这些导演，还是坚持拍香港的故事，好像是汪小黑夜、门徒、亡不了等等这些故事。其中我想提一下，就是邱礼涛这个导演。邱礼涛这个导演，就是他近几年就算香港的市场这么小，但是他每一年还是可以拍超过1部的，有时候3部到4部电影。但是他是把基金控制得非常好，只是一个非常小本的制作，所以他可以每一年拍2、3部、3、4部这样的非常的本土的，像香港的小众电影。 네. 지금 홍콩 영화가 본토 영화만 지키고 있는 그 감독님이 되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알동성,邱礼涛, 강하오翔 대표적인 감독님입니다. 그 중에邱礼涛 감독님이 최근에 지바라는 그 영화가 그 중에 많은 홍콩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매년 한 년마다 세네 편 영화 영화양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네. 好，所以可能所以在这样的一个环境里面，香港电影人有一些哈，我觉得是现在是比较是分向两个极端，不是极端，一个就是越来越靠近中文化，就是合拍片，合拍片一定要cater the taste of the million audience， 所以你一定要照顾他们的那个口味，这个口味跟香港本土观众的口味是完全不一样。如果大家有去过香港，就知道香港的文化跟大陆是很不一样的，所以观众也是两种不一样的口味。另外一群导演还是有一个非常强的香港的那个 identity， 或者是他们还是想照顾本地观众，所以好像就有这样的两极化的倾向，我觉得。我只说一下，就是秦可卿这个我今天想说的其中一个靠向大陆的一个导演 ，OK， 就是秦可卿。秦可卿，如果大家有记得，他以前90年代有拍过一部电影叫《甜蜜蜜》，不知道有没有看过？可能有《甜蜜蜜》觉得大家都觉得是非常好看的一部电影，但是自从他最近拍了那个《中国和火红》之后，很多香港的影评人都觉得我们香港已经又失去一个香港导演，因为他整部电影都是靠向大陆的口味。 네, 지금 홍콩 영화가 환경이 되게 어떻게 보냐면은 양극화가 심했습니다. 네, 양극화 문제는 주로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하나는 합자 융합입니다. 합자 융합이는 거의 내로 시청자를 입맛에 입맛을 맞게 하는 영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토 영화입니다. 본토 영화는 바로 홍콩 문화를 표현하기 위해 영화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젠커신导演은 젠커신 감독님이 여러분 천미미 아시죠? 천미미 감독님이세요. 그분이 요즘에 중국 합화인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영화가 주로 합자 영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홍콩 영화인 쪽에서 보면은 되게 아쉽습니다. 어떻게 왜 아쉽다고 하냐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계에서도 훌륭한 감독이 잃어버린다고요.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陈可辛在早几年以前2002到2005年大概这个时候，其实他是有一个 Pan Asian Cinema 的概念，就是他从后回来香港之后，其实就利用他的人脉网络组成了 Plus Pictures 这个公司。 然后他也找到庞顺兄弟他们这两个兄弟专门拍悬疑片、鬼片然后他们就是把那个香港电影想推进到一个比较泛亚洲的一个网络，香港、台湾、新加坡、日本、韩国、泰国这些地区，所以他在跟中国。 在拍那个合拍片的时候，之前已经有一个 Pan Asian Cinema 这样的概念，然后签订了CIPA之后，其实陈可辛就觉得合拍片才是香港的唯一出路，香港电影的唯一出路，所以他在2007年拍了那个《投名状》投名状令到他成为一个1元导演，就是他的票房也是过了2亿在那个中国大陆的市场。 네, 또 젠커신 감독입니다. 젠커신 감독님이 홍콩에 돌아와서 자기 인맥을 통해 영화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는 홍콩, 대만, 한국, 일본까지 영화를 수출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2003년이 시파 계약을 해서 정커신 감독님이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영화의 유일한 길이 주로 바로 내륙이랑 내륙이랑 합작을 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더우명저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영화가 중국 내륙 시장에 한 2억 정도 박스 오피스를 수입을 받았습니다. 其实我想就是把那个陈可辛的那个中国合伙人讲一下，就是其实这部电影在中国的票房其实有4.5亿人民币然后只是在香港只有200多万，你可以看见就是相距很大，只是你可以看见就是香港人就不喜欢这部电影。如果香港人喜欢这部电影，起码有几千万，就是可以到这样的数字。就是香港一般很受欢迎的电影，一般可以到4、5千万票房。所以陈可辛这部电影其实完全应该就是它是投向了中国大陆的口味。当然这个故事不知道大家有没有看过，中国合伙人。不知道大家有没有看过，就是主角有3个人，都是3个很好的朋友，一个是土地就是一个从农村来到城市的一个这样的青年，然后另外一个就是海归派就是他的爸爸跟爷爷都是从美国留学回来的，所以这个孟小军孟小军这个角色，其实他的理想也是一定要出国去美国，才是他的一个梦想。然后呢，第3个就是一个愤青，就是一个比较浪漫的一个诗人。然后他后来也认识一个美国女孩子，跟他交往所以这3个人其实都是跟美国有关系，他们的梦想也是跟美国有关系的。然后整个实践都是从改革开放之后80年代到2000年这段时间3个人奋斗的故事。 네, 정커신 감독님이 찍었던 중국 하파인이라는 영화가 총 박스 이펙트가 한 4.5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홍콩 시장에서 200만 정도 불과입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홍콩 사람들이 되게 이 영화가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주인공이 주로 3 남자이고요. 하나는 시골에서 나온 촌남입니다. 하나는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유학생입니다. 또 하나는 여자친구가 미국 사람이고 영어가 되게 잘하신 분입니다. 이 3 사람이 주로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은 이 영화가 계속 미국 时间关系其实我简单说这部电影的一个觉得跟香港观众觉得很不理解的，其中一个可能就是改革开放之后中国的整个改变。这个80年代到今天，香港的社会的改变跟中国是走2条不一样的路，这个是第一。第2就是，其实在电影里面我们看到一个价值观，就是那3个青年人，其实他们最后追求的就是钱，就是他们用财富来买回自己的尊严，然后就是另外就是一个地位在整个电影里面，你看到这
三个人对美国都好像有一个很 complex 的情谊结。比如说那个孟小旭，他曾经出国到美国当一个 postgraduate student， 在一个 lab 里面工作，但是后来他的那个老板请了另外一个也是中国人请了另外一个专业跟近的一个人代替了他，所以他一直觉得很委屈。他觉得后来他只是当一个在餐厅里面捧餐的一个人，所以后来他觉得他决定要回国，他觉得在美国很不如。最后当然这三个人他们在中国就开了一个教育英文的一个tuition school， 那个 tuition school 其实就是成为中国令到最多国内的人留学美国的一个学校。这三个人其实他们各自都对美国好像都有一个梦想，然后他们最爱的是美国，最恨的也是美国。到最后其实那个戏的高潮就是因为这个 tuition school 他们用了一些 TOEFL 的一些材料没有得到正规的版权，所以美国方面需要控告他们，然后他们就跟美国人开会。在开会的时候，其实他们就是最后他们就觉得我们要贡献美国，就是用我们很流利的英文跟他们沟通，就说我们愿意赔偿，然后我们也在今天宣布说我们要上市要让美国人知道我们中国的教育机构在美国的那个纳斯达克指数里面看到。所以这样的一个很 complex 的情谊结，在香港人看来，其实就觉得好像有一种零碎的民族主义在里面。其实香港人完全没有这个包袱，我们没有这样对于美国这样的想象，或者这个又爱又恨的情绪，这个可能就是一个跟香港观众觉得距离很远的一个这样的一种价值观在电影。可能不需要翻译。那么我很简单再说到许鞍华，因为没有时间。其实许鞍华这部电影《桃姐》也是，桃姐我觉得是回归到关注香港本土情怀一个很重要的作品它在2001年入选到那个威尼斯Venice Film Festival 的一个最后的竞赛单元，然后他得了2个奖，一个就是和平等机会奖，另外一个是天主教人道精神奖。所以在许鞍华这部电影其实是拍得非常的朴素，演员是刘德华刘德华可能大家有一些人会知道。这个就是讲一个老佣人，一个妹，她服侍了那个刘德华的家庭有5代 5 generations， 然后刘德华就是小时候就是这个妹带大的，然后刘德华的所有家人都在美国。我想说出来就是这部电影好像很平凡，好像很朴素，但是其实侧写了香港的以前那一代中产的家庭一个非常真实的一面。他们拍的地方就是美孚新村，美孚新村就是80、90年代香港的 middle class 会住的地方。然后电影里面的镜头就是把那个家居，旧的家居、旧的钢琴、旧的台布、旧的沙发这样的中产品味，但是还是不是很浮夸，但是有品味的这样的一个家居放在电影里面。然后就是讲一个很 subtle 的、很含蓄的这个刘德华跟那个老佣人的那个感情，那个感情其实超过了主人跟仆人的这样的一个关系，比较更像就是好像是儿子跟母亲这样的关系。所以后来那个老佣人他因为中风需要住老人院，刘德华去看他也是跟其他人讲他是我的干妈，就不会把他说成是我的佣人，不会这样说，就是他是我的干妈。然后2个人其实有一些镜头我觉得很感动，就是在那个美孚新村的，他们在那个平台上面走路2个人挽着手，这个挽着手这样的一个镜头你会觉得其实
是一个人文的关怀，对于那个用人服侍了你们家60年的一个用人的一个关怀，还有整个电影里面你看到香港的社区好像是茶餐厅，好像是一些修理汽车的公司，好像是一些老人院里面的一些各种各样非常真实的人物。电影其实没有很煽情所以你看到最后不会哭出来，但是里面你会感受到人与人之间的关怀。这个我觉得是徐安华拍到今天是已经炉火纯青了。他早几年还有2部也是非常的写实的电影，一部就是《天水围之日与夜》，另外一部是《天水围之烟与雾》。这样所以其实徐安华从1979年开始拍电影，拍到今天，他对于香港的关怀还是有一个很重要的一个表现在里面，一个很重要的一个我觉得其实这部电影在香港来看，它几乎上有几千万的票房，2000万的票房，在内地有3亿，所以你可以看到就是香港人去看香港电影，现在我们觉得可能有时候觉得选择不多，因为真正去拍香港的导演已经留下也不太多，有2/3的导演都是拍合拍片，这个可能就是我之前讲的一个比较是2极化的关系。时间没有太多，不好意思。네, 감사합니다. 토론은 전남대 김정욱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 중문학과 김정욱입니다. 원래 저는 이 세 개의 글을 다 듣고 함께 이제 연합해서 토론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3개 다 준비해 왔는데, 오늘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원래 본인이 연장 짜이아오에서 이제 정리해놓은 글하고는 조금 입견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만 연장 짜이아오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평방하고 게임 시스하고 그러니까 박스오피스 문제하고 영화 성사에 관한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뭔가 재미난 글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엿보였는데요. 중국 특색하고 홍콩 영화 나름대로 홍콩 영화의 특색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2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中国特色跟那个香港电影的特色有什么两样？第一个问题就是그러니까 중국 특색이 있는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공동 투자를 해서 찍은 영화라고 했고, 또 시양화나 청거신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영화 어떤 특색이 있는 영화를 찍으려고 노력하는 감독들이 다 있는데, 到底中国特色跟那个香港电影特色有什么两样？这个问题是。第二个是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시양화 감독이 非常重视本土光化的导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本土光化本土是那个香港还是哪里？那比如说 그렇다면은 이제 왕가의 영화 이제 정영삼님 예를 들어 보면 홍콩 특색이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영화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자면 중경삼림이라고 하지만 영어 제목이 총킹이라고 하는 광동 발음 플러스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점인데, 중경의 의미는 중경 빌딩이 구룡반도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여러 지역은 다국적 난민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 실제 중경 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특색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토 특색이 있는 것이고, 또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 풍방 특급 열차라고 하는 것인데, 홍콩이라는 이 공간이 전 세계에 어떤 무역하는 사람들이, 또 전 세계의 어떤 관광객들이 잠시 지나쳐 가는 공간으로서 홍콩 특색을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토하나 감독이 非常重视했다라고 하는本土光化，打比方说是什么？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질문하고 이제 첫 번째 질문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없지는 않는데 시아나 감독이 이 영화에서 표현한 홍콩 본토 특색의 여러 가지 어떤 예시들과 중국 특색이 있다라고 하는 영화에 드러나는 특징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냐하면 허와나 감독이라든가 정거신 감독이 홍콩을 대표하는 감독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적어도 홍콩을 대표하고 홍콩 특색이 가장 많이 드러나 있는 그런데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영화 또 감독이라면 아마도 왕가희 감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얘기보다는 이런 분들이 후대여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홍콩 특색, 그러니까 홍콩 본토에 대한 어떤 그 관심, 애정이 어떤 식으로 많아서 왕가희를 제치고 이 두 분들을 홍콩 특색이 있는 영화를 찍는 대표적인 감독으로 선정이 된 건지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흔여덟입니다. 就是因为我不懂韩语啊，所以我只是可能听到一点点，不知道可以，可能只是解答一部分而已。OK，最初的问题是票房跟电影趋势的关系，还是中国电影、香港电影不一样？不一样的问 ，OK。电影里面有什么叙事特点？叙事特点。中国特色是到底什么 ？OK， 香港是什么？其实香港电影从50年代开始我们说，当然在20-30年代可能还是默片的年代，可能这个香港跟中国的特色是非常相似的。我自己觉得香港电影有自己的特色是从50年代开始，因为这个国语片、粤语片，尤其是那个方言电影是香港的一个大宗。50年代开始，差不多每年香港拍摄超过200部到300部电影。然后中国大陆那个时候，只是因为在中共政权之下，所以很多都是必须要跟随那个左派的政治思想的指导，跟香港的重视商业，就是商业这个部分这个因素是完全两个路线。而且香港那个时候的观众都是整个亚洲、东南亚，尤其是新加坡、马来西亚的华人，所以呢，那个时候构成香港已经开始有香港特色，不是到今天才有。所以那个香港特色，我觉得从60年代就邵氏和电懋几个重要的片场，然后创作了那些武侠戏剧、武侠片那些很重要的武侠片，然后卖到很多地方去，台湾也有一些来到韩国，好像是60-70年代。所以香港电影从50年代开始，那个重要的特色就是商业片、类型片。那个商业片跟类型片到80年代香港新浪潮之后，只是发展的比较成熟。徐亨等等这些人都是拍武侠片的一个非常好的能手所以80年代以后，就是90年代，香港都是一直就是走商业路线的，非常多的导演都是拍商业片、类型片。这个类型可能跟 Hollywood 的那个类型差不多，就是那个分类现在不太一样。然后中国电影当然我觉得它从80年代开始就是开放之后。那个艺术电影是非常成功的第4代、第5代，然后之后第6代导演，然后到今天有很多也是拍商业片的导演。然后我觉得，但是我觉得所谓的观众的口味是经过这么多年的一些训练，或者是在不同的城市里有自己的文化。比如说香港的90年代，周星驰。Stephen Chow， 不知道大家有没有知道他的周星驰，他的讲的那种 guess 那种笑话，就是用广东话来讲，你才容易知道他在讲什么。
所以这个如果这样的一个文化差异翻译到成为国语那个普通话，当然你也会笑出来，但是那个文化差异已经有一个部分不可以翻译。所以有时候就是我觉得香港城市有一个非常重要我们自己的 identity， 而这个特色跟中国内地是不太一样的，只能这样说。可能关于中国电影是什么，这个我觉得太大，我现在不在这里讨论。然后就是关于许鞍华跟本土为什么不讲王家卫是吗？其实我也很喜欢王家卫，王家卫是我最喜欢记忆的香港导演。但是为什么讲许鞍华？我觉得许鞍华其实是香港导演里面也是非常高的艺术上面层面也是非常高的一个导演。他也是我最喜欢的香港导演之一。但是在外面的学界可能没有非常认识他。王家卫我反而觉得在学术界可能对他的接触比较多。许鞍华其实从70年代末开始拍片，他是香港电影新浪潮第一批人物，跟徐克差不多，都是第一批开始出来。他是香港大学毕业，然后到英国念电影硕士，然后再回来香港，先在电视台工作，然后再当电影导演。然后从1979年第一部《风姐》拍，一直拍到今天所以他是从香港新浪潮那个年代一直拍到今天，没有中断过的一个非常也可以说是一个香港人都认识的一个香港导演。他是基本上可以，他很多的电影里面其实讲的故事都是关于香港本土的一些故事。当然他的关怀不单单是本土的，其实他最初的关怀可能也有越南难民这些议题，也有其实跟中国大陆派合作的一些电影，所以不单单是本土。但是我把他举例，因为他是拍了这么多年的一个重要的香港导演。然后陈可辛是因为我想做一个对比来讲，香港的导演的分开比较多，一派就走上大陆，一派还是在香港本土。然后陈可辛是比较，他其实先明去说我们一定要合拍，然后他也是一个从90年代开始拍的比较成功的一个商业片的香港导演。所以就是这样介绍一下，就是这个是跟我想的。